저희 원탁회의 차원에서 토시를 만들어가지고 전남의 이주 노동자들한테 기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 기부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고마움에 대해서 전남 노동복지센터에서 저희한테 감사패를 드린다고 해서 너무 즐겁게 받으려고 합니다. 원탁회의 대표로는 김춘기 대표님이 감사패를 전달받도록 하겠습니다. 패션 봉제 원탁회의 2025년 이주노동자 작업복 및 겨울옷 나눔 행사에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진심 어린 나눔과 연대의 손길 덕분에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패를 드립니다. 2025년 11월 22일 전남노동권익센터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 제5회 봉제의 날 기념 패션 봉제 생태계 재구성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앞서 진행에 자장을 맡아주실 전태일대장 박미경 사무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전태일재단의 박미경입니다.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션 봉제인이라면 누구나 좀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공통된 느낌이 있는데요. 이제 이 한국의 패션 봉제 산업이 어렵다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합니다. 이게 또 우리 스스로 원인도 다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좀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두고 패션 봉제인 당사자의 자기 혁신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패션 봉제 산업 생태계를 다시 짜보자. 우리 스스로 대안을 찾아보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 5월부터 봉제협회, 노동조합, 협동조합, 온라인 밴드, 소모임, 지원 조직들이 함께 모여서 패션 봉제인 원탁회의를 준비해왔고 아시다시피 오늘 출범을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패션 봉제인 원탁회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제안과 전망을 공유하고 현장 정책, 법제도 역할을 함께 짚어보는 자리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동재단 한석호 사무총장님 나와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소개받은 한국노동재단 사무총장 한석호랍니다. 이따 소개를 하겠지만 우리 전태일 여동생 전순옥 전태일 기정원 관장께서도 오셨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는 절박함이었고 하나는 절절함이었습니다. 절박함은 전태일은 물론 이제는 봉제를 넘어서 대한민국 노동의 상징이 됐고 노동을 넘어서 이제는 국가기념일 지정운동도 펼쳐지고 그래서 모든 계급계층의 남녀노소 모두의 전태일로 이렇게 승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전태일 하면은 뺄 수 없는 게 평화시장과 봉제인데 이 봉제와 평화시장이 자꾸 쇠락하고 있는 이걸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 절박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절절함이었습니다. 야, 이 패션 봉제인들 왜 이렇게 이 봉제인들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노동을 하면서 또 어렵게 살아가고 있고 대도 끊겨가고 있고 정말 이런 상태로 가다 보면은 나중에 대한민국에 봉제 산업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속에서의 절절함이었습니다. 패션 봉제인 원탁회의를 오늘 출범을 하는데요. 대한민국 패션 봉제 생태계를 재구축하고 한번 혁신을 해보자라고 하는 이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저 서울로 돌려보시죠. 제가 일단 예 1950년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저렇게 서울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 산업의 기본이 없었죠. 원료도 없고 우리나라는 다 저렇게 파괴돼서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금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대한민국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게 되나요? 이게 안 된답니다. 우리 나이 드신 동재인들 옛날 추억 떠오릅니까? 저기 오른쪽에 해맑게 웃고 있는 저 여성 노동자들은 아마 나이대가 10대 후반, 중후반, 20대 초반 정도 될 것 같고 그 다음 여기 밑에는 이게 잘 흐릿해가 잘 안 보일 텐데 평화시장, 다락방 공장 저 뒤에 다락방 그 다음에 그 위에 가운데 저 청량이 전태일입니다. 미싱사, 재단사 전태일 이 봉제 노동자들이 한강의 기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수출 90%까지 한때는 담당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가발도 수출하고 전자 수출하고 이러면서 대한민국이 그 폐허에서 재기를 하고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먹고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패션 시장은 여전히 전망이 있습니다. 볼까요? 82조입니다. 패션 소비 현황 보면은 여전히 1년 동안 82조 어치의 이 패션 봉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점 이 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수출이 18조였는데 수입은 26조로 치고 올라갑니다. 국내 생산이 점점 줄어들고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판매하는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82조라는 시장은 있고 83조에 가까운 이 시장은 있는데 수출보다도 수입이 많아지는 82조 중에 26조가 수입으로 점점 가면은 이게 절반으로 갈 거고 점점 더 올라가게 되는 이 상황. 봉제 산업은 열악합니다. 패션 봉제 시장은 아직도 전망이 있는데 봉제 산업은 열악하죠. 그 열악함의 핵심이 이거라고 보는데요. 92%가 12만 사업장에서 일을 합니다. 저 10인까지 일하는 그래도 공장은 좀 큰 공장이죠. 서너 명씩, 두세 명씩. 그래 그 이정기 전 지회장님은 부부가 둘이서. 자 이런데 보면 애로사항은 청년의 취업 및 인력 고령화부터 시작해서 쭉 5개 항목을 이렇게 했는데요. 재밌는 거는 해결 방안으로 근무 여건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건 당연하죠. 근무 여건 좀 개선되고 단가도 좀 제대로 쳐서 소득도 좀 올리고 그 노동 시간도 좀 줄이고 4대 보험도 좀 되고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데 해결 방안 2위가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주 노동자들 채용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데 이거요. 이주 노동자들도 봉제 산업에 와가지고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에 들어온 이주 노동자들 8시간 주 5일 일을 하면은 300,
그리고 아주 성실하고 그 좀 돌아가는 이런 공장에 들어가거나 그런 데서 일을 하면 400만 원까지 받는데 공제 와가지고 12시간, 14시간 일을 해야 되고 또 토요일 날도 일하면서 그것도 못 받는데 이주 노동자들이 여기 왜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청년들이 안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주 노동자들조차도 기피하고 있는 직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위에 제목이 있는데 알리테무 쇠인 급습의 습격에 불 꺼진 봉제 메카 창신동이라고 하는 그 자료에는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동아일보의 이 봉제 관련 기사의 제목이었었는데요. 그런데 실제 세락의 원인은 봉제 산업 내부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그렇게 치고 들어오는, 물론 그것도 우리의 어려움이긴 하지만 내부에 있다고 보는데요. 원인은 소규모 업체의 난립입니다. 8년 된 것 같습니다. 이 봉제를 어떻게 좀 살려봐야겠다는 이 고민을 하고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겪고 하면서 이 고민들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한 8년 됐는데 제가 이런저런 정치인들을 만나고 대기업 관련자들을 만나고 아니면 사회에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리고 봉제를 좀 아는 분들이 늘 하던 얘기가 있었어요. 봉제와 관련해서 뭔가 여기를 좀 혁신해가지고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꼭 하는 얘기가 봉제는 안 됩니다. 이제 봉제는 끝났습니다. 왜 끝났다고 자꾸 얘기를 하냐. 봉제인들은 단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소규모로 난립돼 있고 단결되지 않고 협회도 뭔 놈의 협회가 구마다 그렇게 많이 중복돼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산업을 세워낼 수 있겠냐라고 하는 이 얘기를 정말 숱하게 들었습니다. 봉제는 소규모 공장으로 분산되어 있고 단결도 되지 않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경쟁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 협상이 되지 않는 거죠. 당연히. 옆에서 10,000원 그거 일 못하겠다 그러면 내가 9,000원이라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단가가 20년, 30년 크게 변함이 없는 물가 인상분도 따라가지 못하는 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청년이 기피하고 이주노동자도 기피하고 12시간에서 14시간 오늘 여기에 오고 싶은데 또 일을 해야 돼서 못 오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까지 일을 합니다. 사대보험은 등록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계속 저렇게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선거 때마다 정치인 내지는 출마자들한테 줄 서고 선거 때 좀 도와줄 테니까 도와달라 해가지고 선거 끝나고 나면은 이런저런 작은 것들 지원하는 지원받는 이런 식으로 머물렀는데 계속 그렇게 갈 거냐. 그렇게 해가지고 답이 나오지 않는다.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탁교회라는 건 패션 봉제인이 뭉쳐서 우리 힘으로 스스로 한번 개척을 해보자. 정부 정치와 함께 하되 손 벌리지 말자. 이제 함께 하되 손 벌리는 기존 방식의 그런 식으로 손을 벌리지는 말자.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사회와 호흡하고 세계 소비자와 호흡을 하면서 한번 돌파를 해보자. 롤모델이 있습니다. 몬드라온이라고 스페인의 어떤 그 신부, 되게 이름이 어렵습니다. 호세 신부하고 그 신부가 열었던 직업학교에 노동자 5명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울고르 협동조합이라는 걸 1956년 만들어서 주물공장 조합을 인수합니다. 망한 주물공장. 그냥 거의 그 공짜로 인수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주물공장에서 이 신부와 5명의 노동자들이 막 여기저기 시내 돌아다니면서 고철들을 주워와가지고 그걸로 난로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맨땅에 헤딩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8만 명을 고용하고 있고 15조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어마어마한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 기업입니다. 저 스페인에 저런 사람도 했는데 우리 봉제인들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30년, 40년, 50년 봉제 장인들로서 해서 살아왔는데. 그래서 가치와 디자인과 품질로 한번 세상을 흔들어 보자. 사실은 흔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흔들어 보자.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 첫 번째, 수십 년 봉제 생산자의 명예를 걸고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한다. 이 프로젝트에 함께하는 노동자들은, 사업주들은, 그리고 세계의 소비자들에게 가치를 입히자. 사회적 가치. 우리 이거를 해가지고 우리만 돈 많이 벌겠다는 게 아니다. 우리도 적정한 소득을 올리면서 여기서 수익이 남으면은 이거는 봉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에 환원하겠다. 우리 이번에 진도 가가지고 이주 노동자들 겨울 작업복 나눔 운동에 함께 하듯이 그런 선한 운동들을 펼치겠다. 이 사회에. 두 번째, 생산 가치, 적정 단가를 제공하겠다. 여기에서 하는 것들은 적정 단가를 하겠다. 미싱사 남성복은 얼마, 여성복은 어떤 종류에 따라서 얼마, 이런 것들을 해서 처음부터 원하는 만큼은 안 되겠지만 단계적으로 올려나가겠다. 그거를 함께하는 그런 생산 가치를 실현하겠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일단 하루에 10시간 이내로라도 한번 노동시간을 줄여보자. 그리고 주 5일 4대 보험 적용을 해나가 보자. 당장은 안 되더라도 3년 5년 계획을 갖고 그렇게 우리가 풀어나가겠다. 소비가치, 환경, 자유, 연대, 평등 이런 가치들을 세상에 넓히겠다. 예를 든 겁니다.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진짜로 막 놀라지 마시고요. 의류가 세계적 환경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환경 파괴 산업이라고 얘기해요. 옷, 우리 참 이게 난감하죠. 옷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많이 팔아야 되는데 환경 파괴 산업이 됐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옷 그만 사자. 소비자 여러분, 옷 조금만 사십시오. 오래 입으십시오. 이런 캠페인도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냥 상상 속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패션 봉제에 가치를 입히는 네트워크 그룹을 구축을 하자. 처음에는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룹 하면은 뭐 어마어마한 이걸로 생각하실 텐데 작은 우리도 한번 그룹 성원이 돼서 한번 풀어가 보자. 그래서 디자이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요. 청년 디자이너들. 그 다음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로 생산자 네트워크를 구축을 할 겁니다. 각 의류 품목에 따라서 생산자 네트워크를 구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브랜드 네트워크도 구축을 할 겁니다. 기존 브랜드들, 이 앞에서 얘기한 그런 방식의 가치에 동의하는, 단가도 제대로 쳐주는, 우리가 기준으로 정한 단가대로 하겠다는 그런 브랜드들을 같이 함께 참여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공동 브랜드도 창업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네트워크도 구축하고요. 유통 판매망을 구축을 해야죠.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쭉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모 그룹에서는 한 20만 명 자기네들 직원과 가족들이 있는 폐쇄 몰이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만약 이런 프로젝트 하면은 앞에다가 배치해 주겠다. 사회 공헌 활동 개념으로 자기네들의. 그리고 요새 뭐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긴 하는데, 그 유통업체에서는 자기네들 어떤 이 유통망에 아주 잘 이거 하는 데 있는데 우리를 사회공헌 활동 개념으로 넣어주겠다. 입점시키겠다. 그리고 가치에 물든 청년, 청소년 이들을 모아서 네트워크, 사회적 지원망. 요새는 뭐 대학교 학생회가, 총학생회가 뭐 데모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잘 아시죠? 그건 옛날 얘기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하면은 대학교 총학생회들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이런 거 할 거니까
청년들이 한번 이 붐을 일으켜달라 이런 작업들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험 스토어도 운영하고 평가 수정하는 이것이 거칠지만 우리가 패션 봉제의 원탁 K를 만든 여기에서 처우 개선 작업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생산과 유통, 브랜드를 하나의 생태계로 묶어내자라는 큰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파비즈 협동조합 조용훈 이사장님 나와주십시오. 이 마이크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토파비즈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조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부족하나마 저한테 발제를 맡겨주셔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발제문 내용이 좀 부족하고 미흡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고견을 함께 해주신다면 충분히 훌륭한 발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랄까요, 이런 자리에 자주 안 쓰다 보니까 어눌한 목소리로 제가 발제 내용을 전달하는 것보다 좀 AI 성우가 있으니까 그 AI 성우가 제 발제문을 대신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파비즈 협동조합 이사장 조용우입니다. 뜻깊은 2025년 제5회 봉제인의 날 축하마당에서 소셜 패션 프로젝트와 패션 봉제인원 탁회의 출범식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새로운 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패션은 문화다라는 선언입니다. SPB, 즉 소셜 패션 프로젝트 브랜드는 동대문 상가부터 봉제장인, 그리고 지역의 맛집까지 이 모든 지역 자산을 하나로 엮는 협업 생태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는 70년대 K-패션의 부흥을 다시 한번 재현하려 합니다. K-컬처를 기반으로 한 소상공인과 장인들의 협력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죠. K-컬처, 즉 영화, 연극, 드라마, 뮤지컬, K-팝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연극의 막은 내려도 그 가치는 남는다라는 말처럼 지속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SPB의 목표입니다.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고 나아가 패션과 예술 그리고 문화와 혁신적인 인력의 융합을 통해 경제, 사회, 문화가 어우러진 지속 가능한 브랜드로 DDM이라는 하이브리드형 패션 브랜드, 즉 동대문 상가를 통해 우리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자, 그럼 이 소셜 패션 프로젝트의 개요와 취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취지는 서울시 봉제소상공인과 패션봉제연합회 간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봉제인 연합회와 협동조합을 연계하여 힘을 모으는 것이죠. 다음으로 동대문 상인회, 특히 평화시장 상인회와의 협력을 통해 오프라인 판로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패션 산업의 단절된 스트림, 즉 원부자재부터 생산, 유통까지의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글로벌 브랜드, 소위 스파 브랜드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브랜드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신진 디자이너들과의 연계를 통해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컬처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K-패션 아이덴티티, 바로 SPB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SPB는 K-패션, SPA를 넘어 가치를 더하다. 소셜을 입고 프로젝트를 즐기는 SPB라는 슬로건 아래 스트림 연계, 팔로와 디자이너 네트워킹, 그리고 문화 하이브리다이징이라는 핵심 요소를 통해 지속 가능한 패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SPB의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패션 봉제 소상공인들과의 협력을 통해 공실이나 잉여 원단, 원부자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신진 디자이너들의 참신한 디자인을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온라인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카카오나 무신사 같은 플랫폼과도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 바이 앤드 메이크 바이라는 방식을 통해 윤리적인 수익 분배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는 가치 창출을 통한 윤리적 소비자를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패션을 구현하는 중요한 축이 될 것입니다. 전통적인 수익 분배 방식에서 벗어나 디자인을 한 사람과 옷을 만든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윤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들도 이러한 가치 소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SPB의 브랜드 전략으로 최소의 자본력과 효율의 극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 수제화, 가방, 봉제 산업 활성화라는 사회적 과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 합니다. 사회적 경제 그룹, 마을 공동체, 지역 대학, 산업 현장, 공공기관, 소비자 협동조합 등 폭넓은 사회관계망 활성화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의 흐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금 조례 제정 등 정부와 지자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며 사회적 문제 해결과 기업의 가치 창출을 동시에 고민하는 소셜벤처들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면세점과 비영리 단체 아르콘이 청년 일자리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언더스탠드 애비뉴를 조성한 사례처럼 저희도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이 가능한 의류 생태계를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서울시 스마트 제조 앵커들과 네트워킹하고 봉제 기능 사국가 자격증을 통해 기술 인력을 양성하며 대학 디자인 관련 학과와 연계한 캡스톤 방식으로 신진 디자이너를 발굴하고 협동조합을 통해 디자이너 네트워킹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소셜벤처와의 협력을 통해 컨설팅, 판매 연계,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소셜 패션 프로젝트의 추진 목표와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첫째, 서울시 지역별 소상공인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하고 구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권역 스마트 앵커 통합 DB 플랫폼을 통해 공유 데이터를 구축하고 동대문 평화시장 상인의 미동부자재 업체와의 협업을 강화하며 사회혁신 디자이너와 신진 디자이너를 연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봉제 패션 원탁회의를 법인화하여 프로젝트 추진 주체로 삼고 공유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며 패션 스트림별 업무 협약 및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추진 과제로는 패션 스트림풀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플랫폼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SPB 매칭 및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우수 프로젝트 사례를 쇼케이스 및 홍보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봉제 패션 원탁회의의 법인화는 우리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SPB여야만 할까요? SPB의 핵심 가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산 측면에서 SPB는 사회적 관계망을 적극 활용하여 의류 소상공인과 봉제장인들을 긴밀하게 연결합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윤리적인 생산을 도모하는 것이죠. 둘째, 유통에 있어서는 소상공인들의 아이템을 위한 유통 채널을 통합하여 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디자인 바이 앤드 메이크 바이라는 가치의 소비 모델을 통해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디자인은 신진 디자이너들과의 연계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브랜드 경쟁력을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은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사회적 관계망을 활용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합니다. 사업의 안정화와 연착륙을 위해서는 값비싼 하드웨어 투자에 앞서 사회적 관계망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SPB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SPB, 즉 소셜 패션 프로젝트 브랜드는 K컬처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며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대항마가 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동대문의 엔터테인먼트 스토어를 통해 새로운 패션 문화를 제안합니다. 우리는 패션은 문화다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우리는 협동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디자인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극의 막은 내려도 그 가치는 남는다는 말처럼 SPB는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닌 지속적인 가치를 추구합니다. 문화 콘텐츠를 통해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고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하이브리드형 패션 브랜드 패치워킹은 동대문의 엔터테인먼트 스토어를 통해 패션과 문화를 융합하는 새로운 시도가 될 것입니다. SPB는 K컬처의 문화적 뿌리를 강조하고 장기적인 영향력을 가진 지속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글로벌 패션 시장에서의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에 헌신하며 엔터테인먼트와 패션을 통합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뉴 비즈니스 성공의 핵심 키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패션 산업은 글로벌 SPA 브랜드들과의 경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차별화된 스토리텔링과 SPB와 같은 새로운 산업 구도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 성공적인 사례로 이태리와 스페인 소상공인들의 장인 정신과 네트워킹을 통한 성공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브랜드 중 펜콧, 펠틱스, 플렉진, 트렌타 등 초기 K컬처 스타 마케팅 기반으로 동남아 시장에 진출, 단기간에 글로벌 마케팅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문화적 가치, 사회적 협력, 지속적인 영향, 콘텐츠 파워, 그리고 하이브리드 패션이 뉴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한 핵심 키워드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패션은 단순한 의류가 아니라 문화적 표현이며 협력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연극의 막이 내려도 그 가치가 지속되듯 콘텐츠의 힘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엔터테인먼트와 패션을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패션이 미래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셜 패션 프로젝트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좀 오늘 늦은 이유도 이거 마무리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생업에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생업에 바쁘게 열심히 일하시는 국가 인력이시고 여군이신데 저 또한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저도 16살 때부터 봉제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힘들고 지금도 역경을 어떻게 겪어나갈지 다시 하루하루가 꿈꿔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병상련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될 때까지 하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이제 와서야 뭐 전업을 한다든지 방향을 바꿔서 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업계에 30년 이후부터는 카운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고 어찌됐든 개인적인 혁신이든 아니 사회적 혁신이든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학습과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학습하고 시도를 하는데 예전 같았으면 혼자서도 그게 가능했던 것 같은데 제가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혼자는 이제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함께하지 않는다면 저 또한 이걸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부족하나마 이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구 이사장님의 몹시 진정성 어린 발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 토론을 두 편의 발제를 듣고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토론자가 5명이었어요. 그 평화시장의 김영복 회장님, 그다음에 김나영 유나이티드 프로듀서즈 대표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분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이분들이 김영복 회장님은 고향에 시제가 있어서 그리고 김나영 대표님은 해외 출장 중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김나영 대표님의 토론문은 자료집에 있으니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자료집에 있는 순서대로 우병호 장신사 대표님의 토론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신동 봉제공장 창신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 쇼핑몰 창신사를 오픈해서 한국 제품을 해외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K패션 생산자 실명제 정품 인증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동대문이 지금 현실적으로 다 무너지고 있어요. 온라인 쇼핑몰도 그러고. 근데 그 이유가 뭐 알리테무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동대문에 중국산 물건이 들어오고 또한 중국산 베트남산을 라벨가리해서 한국 제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가지고 해외 바이어나 해외 소비자들이 다 지금 등을 돌린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생태계를 재구성을 하지 못하면은 달리 큰 방법이 없는 한 지금은 앞으로 5년 정도 지나면은 실질적으로 봉제공장 50%는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봉제공장 직접 운영하고 일감이 지금 너무 없어요. 현실적으로 작년에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팔려야지 봉제공장이 살아나는데 지금 뭐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K패션 그 K패션이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 보니까 K패션은 잘 팔릴지 몰라도 봉제공장 일감은 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자 실명제를 통해서 라벨가리, 택가리가 지금은 국적가리로 바뀌어가지고 중국산 제품이 한국으로 수입이 돼서 국적가리로 해가지고 메리코리아 제품으로 지금 전 세계 해외로 팔리고 있어요. 또한 요즘은 뭐 K-팝 데몬 헌터즈로 인해가지고 한국 소비재 제품이 지금 불진하게 팔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한류 팬이 약 5억 명이 지금 있다고 하네요. 그들이 지금 원하는 거는 한국 패션에 있어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원하는 거지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베트남 한국 패션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이걸 국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나 그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봉제공장 일감이 너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생산자 실명제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만든 옷은 대한민국 패션의 정품이다 이걸 인정을 해서 이 옷을 원하는 해외나 그렇지 않은 기타 이커머스 쇼핑몰에 직접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옷 한 벌을 입고 나왔네요. 이거 보이시죠? 이거 케이크리피 작가분하고 콜라보입니다. 이 옷을 갖고 저는 전 세계 한국 패션을 사랑하는 사람들 팔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술이 있고 우리는 또 K 문화 굿즈가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메리코리아 제품을 전 세계에 팔아가지고 대한민국 공장을 다 돌릴 수 있는 그런 기술과 문화적인 산업이 있다 보니까 이 생산자 실명제를 우리 봉제인들이 전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또 혼자서는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일감 필요한 봉제공장 사장님들 저 장인사로 연락을 해가지고 같이 뭉쳐가지고 메리코리아는 우리 봉제공장의 일감이고 밥줄입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창신사 우병호 대표님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그 대표님께서는 생산자 실명제가 곧 봉제공장 일감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번에는 저희 권정순 변호사님으로부터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권정순 변호사입니다. 저는 패션 봉제 산업에 특별한 조예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까 작년 7월 달에도 국회에서 이 관련된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제가 오늘 요청받은 이 패션 봉제 산업 지원에 관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어떻게 제정할지 이런 거 관련된 토론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비슷한 취지의 토론을 요청받아서 제가 뭐 토론문도 사실 작년에 썼던 걸 조금 현재 상황에 맞춰서 좀 보완하는 정도로 해서 좀 말씀을 잠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패션 봉제 산업에 다 종사하고 계신데 관련된 법령이 뭐가 있냐 그러면은 소공인법 정도를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 소공인법은 일반 뭐 여러 가지 도시명 제조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건데 지금 직접 종사하고 있는 패션 봉제 산업 관련해서는 관련된 법령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법령을 가칭해서 제가 패션 봉제 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라고 가칭해서 제가 이름을 지었고요. 이런 법률이 왜 필요한지, 그럼 제정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와 관련돼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왜 필요한지를 먼저 보면 제가 그 35페이지 자료집에 산업적 측면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저보다는 오늘 우리 그 총장님, 오 총장님, 한석호 총장님이죠? 한 총장님 발제나 아니면 그 토파지 이사장님이 발제한 내용에 더 많이 들어가 있죠. 우리 한국 한강의 기적의 군원 산업이었고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나 쇠퇴해 있는 뭐 이런 전반적인 산업적 얘기들을 저도 뭐 다른 자료나 이런 걸 가지고 제일 앞에다가 좀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특별히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그 각주 4번에 있는 우리가 그 도심 제조업, 5대 도심 제조업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패션 봉제, 기계 금속, 뭐 충무로에 많았던 인쇄, 그다음에 수제화, 여기다 이제 주얼리까지 합치면 5대가 되는 거죠. 각각의 이제 도심 제조업의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패션 봉제 관련해서도 고유한 법률이 필요하다. 이게 뭐 종사자가 얼마나 많고 또 산업 채수가 얼마나 많고 근데 또 단순히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연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적 측면으로 보면 왜 이 법을 만들어야 되냐 좀 이렇게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이 이미 있거든요. 2015년도부터 제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는 아니 이 법만 있으면 되지 왜 또 패션 봉제 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률이 필요하냐 당연히 이러한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좀 예를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축산법이라고 하는 일반법이 있는데 36페이지 보면 제가 쭉 적어놨죠. 축산법이라고 하는 일반법이 있는데 양봉산업법도 따로 있다. 그리고 말산업육성법도 있다. 뭐 우리 잘 들어보시기 어려우셨을 텐데 최근에는 한우산업법도 생겼거든요. 7월달 원래 7월달에 그 한우산업법의 명칭이 정확한 명칭은 뭐냐면 탄소 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 한우산업 지원법이니까 한우 농가를 지원하고 뭐 한우 사육하는 한우 수급을 조절하고 뭐 경영 개선 자금을 지원하고 이런 법령이 이런 내용이랄 거는 아는데 한우 축농가하고 탄소 중립은 무슨 상관일까? 그렇게 궁금한 생각은 안 드세요? 이게 갑자기 한우 산업을 지원한다는데 여기 한우 법령 제목이 탄소 중립에 따른 한우 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우리 뭐 시골에 물론 뭐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우 농가들 많이 봤는데 한우 농가에서 한우 키우는 게 탄소 중립과 무슨 상관일까 싶은데 저는 이 법률을 이렇게 명칭을 이렇게 한 게 축산법하고의 관계 때문에 뭔가 좀 특별하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법령을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비슷한 법률을 통과시켰는데 농림축산부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했었거든요.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가 아니, 축산법이 있는데 한우산업지원법이 왜 또 필요하냐 똑같은 논리였거든요. 그래서 새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새로 법을 통과시키고 이제 시행은 내년에 시행이 될 텐데 법령 명칭도 뭔가 좀 한우 산업이라고 하는 게 특별하다. 그러니까 특별한 지원이나 육성이 필요하다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법령 명칭도 그렇게 지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소공인법은 일반법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패션 봉제 산업은 그 소공인법 일반법만으로 커버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특별법이 필요하다. 그 얘기가 좀 법적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37페이지에서 얘기하는 행정적 측면은 뭐냐면 요 소공인법의 소관부처는 우리가 잘 아는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입니다. 근데 중기부에는
이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냐면 지역상권과인데 지역상권과는 사실은 소상공인 전담부서도 아니에요. 지역상권과에는 원래 하는 일이 여기서 뭐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하긴 하는데 전담과는 아니고 상권이라고 하는 지역 일정한 규모를 나눠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게 본업인과고 여기에 일부 역할로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역할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의 경우에는 경제실 산하의 뷰티 패션 산업과 여기 두 개 팀에서 패션 산업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도심 제조 관련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뷰티 패션 산업과니까 주로 패션 산업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정부에서 중기부에서 위임한 일, 뭐 패션 제조 지원센터 운영이나 뭐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게 그 패션 산업이 서울의 중요성하고 그다음에 전라남도의 중요성은 좀 다를 텐데 이 서울은 나름 그래도 여기 뭐 두 개 팀 정도가 있긴 하지만 모든 지방 정부가 일률적으로 이걸 지원해라라고 하긴 어려울 거거든요. 각 지방 정부의 특성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법령에서는 그 지방 정부가 고유하게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소공인법에 대해서는 그런 재량이 좀 부족해 보여서 별도의 특별법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고요. 봉제산업지원법을 만든다고 하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가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정부나 중기부가 되겠죠. 정부에서는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강력자치단체에서는 그 종합계획에 맞춘 세부계획을 시행하도록 규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실태조사나 모든 기본적인 조사를 중기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물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지방정부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현장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 통계를 작성 관리에 목표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봉제산업 종사자나 신규 유입 인력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사업장이나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 그다음에 공동사업 지원하는 것, 뭐 아까 우리 한석근 총장님 처음 발제한 내용에도 공동 브랜드를 만들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들에 관한 것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법령에 있는데 종합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그걸 구축하고 운영하는 내용도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그 참고로 적어놓은 내용 보면 주얼리 산업은 사실 패션 봉제에 비하면 비중이 훨씬 약한데 김동아 의원이 주얼리 산업과 관련된 법을 발의를 했어요 작년에. 그런데 이 법은 특별하게 도심 제조 특성 못지않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 관련된 국제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뭐 보통 고가의 보석들이 자금 세탁에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소공인법하고 좀 별도의 독자성을 가질 여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의 고민은 저는 사실 패션 봉제 산업에 아주 전문가라 할 수는 없어서 이 봉제 산업 지원법 법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김남근 의원실에서 법제실하고 상의해서 법도 상당히 진척을 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를 발의하고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왜 한국에서 패션 봉제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부흥해야 되는지 이 산업적 측면이겠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청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뭐 법률가들이 무슨 법을 문구 몇 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본질적인 내용은 지금 왜 한국 사회에서 뭐 패션 봉제 산업이 부흥해야 되는지 그게 아까 어떤 분이 K 패션 부흥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저는 그래서 그걸 아예 법률 멍칭에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K 패션 부흥을 위한 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면 또 소공인법보다는 조금 더 특별성, 독자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서 그런 풍부한 내용을 채워가는 게 이 법이 통과될 수 있고 그리고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데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 토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다 귀에 좀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봉제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좀 특별법이 필요로 하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 토론자는 서울봉제인지회의 전소영 조합원님이십니다. 전소영
조합원님께서는 30년 넘게 재봉사로 일해오신 노동자이자 봉제인입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에서 봉제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전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일해왔지만 여전히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유령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과 보고서에서 제시한 K-이너시티브와 소셜 패션 전략이 왜 노동자에게도 필요하며 또 중요한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 봉제 산업의 대부분은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차로 구성되어 있고 저처럼 50대 이상 고령 여성 노동자가 많습니다. 우리는 단순 임가공에 머물러 있으며 임금은 낮고 안정성은 전혀 없습니다. 보험도 없고 의료 지원도 받을 수 없으며 숙련 기술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젊은 인력도 들어오지 않고 산업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영세 봉제 노동자를 협동조합으로 조직화하거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결합하는 하이브리다이징이나 QCD 같은 전략을 이용해서 기술력과 생산력을 높이고 노동자의 가치를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 관점에서 제안을 하자면 저희 노동자가 포함이 돼야만 사회적 패션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4대 보험과 안정적 일자리 보장이 꼭 필요합니다. 4대 보험 가입이 됨으로써 이력과 소득 증빙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며 실업급여나 국민연금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본적인 복지가 가능하므로 안정된 삶을 통해서 나아가 생업에도 더 열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노동자 중심의 구조를 만들어야만 산업 전체가 지속 가능하고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가진 핵심 노동자들입니다. 보고서에서 제안한 K-이너시티브나 소셜 패션 전략이 성공하려면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산업의 핵심 주체로 인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모델이나 좋은 브랜드 전략을 얘기해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지켜지지 않으면 지속 가능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여기 참여하신 지정 토론을 모두 들었고요. 남은 시간 동안은 플로어와 함께하는 종합 토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저기 손 들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들고 쫓아가겠습니다.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 봉제업에 들은 지 올해 53년째거든요. 그리고 남대문에서 아동복 보면서 20년을 경력이 있습니다. 지금 단체복을 합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90년대부터 느낀 게 이 장사가 우리가 이 세락이 되는 것이 물론 선생님들이 그 변하는 환경에 대해서 법령도 중요하고 이거 관계자분들이 다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 시장이 지금 굉장히 죽어가고 우리 봉제인들이 굉장히 안 좋은 환경으로 빠진 이유가 무역 자유화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발달하면은 공산품은 싸지고 사람 손으로 비싸지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미 사람 손으로 하는 것은 비싼 나라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어디서까지 들어오냐? 중국도 지금 인건비가 비쌉니다. 뭐 베트남, 태국, 미얀마, 방글라데시까지. 뭐 미얀마, 방글라데시의 봉제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위신사도 월급이 20, 3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하고 10배 차이예요. 그러니 항상 제가 몇 년 동안 느끼는 것이 이런 그 여러 가지 토론을 할 때 외국의 예를 들어서 아까 뭐 태무 알리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외국에서 만들어 온 것이 비싸다 그러면 태무 알리가 아니라 뭘 하기 해도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워낙 가격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무역도 같은 데서 외국에 만약에 가서 만들어 온다 그러면 모든 천만 신호를 다 때리치고 넣어놓고 인건비 10배 싼 인건비 동원해가지고 옷이 어마어마하게 깔려서 지금 백화점, 매대, 재래시장까지 다 깔려 있어요. 제가 장사를 오래 하고 한 사람으로서 다녀보면은 그 옷값이 제가 20, 30년 전에 했던 옷값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걸 하시면은 그 외국의 그 저임금 국가에서 그 모든 그 첨단 기계를 투자해가지고 만들어 온 거라고 우리 이게 몇몇 공장 몇 명씩 일하는 데하고 이 가격 차이 나는 것을 어떻게 메꿀 수 있는 건가 이런 걸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우리가 이건 우리가 바라보는 이상이기 때문에 이상은 어제 꿈으로 끝납니다. 제가 그 남대문에서 도매하고 있을 때 저기 2000년대 뭐 온갖 해가지고 동대문 쪽에 점포가 그 당시 뭐 10,000개 이상이 생겼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네. 점포가 지금 남대문 동대문의 공실률이 지금 점포들이 30% 40%가 다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가격 차이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격 차이만 우리가 메꿀 수만 있으면은 공개인들 삶도 높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분께서는 이제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요 질문 하나 듣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 접수를 했고요. 또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실 분 계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일본 제가 생각했던 오늘 토론하신 거 보고 느낀 구호가 생각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게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봉제산업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봉제의 봉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왔다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하면서 들은 얘기가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얘기가 임금 구조와 열악한 환경 개선, 그래야 30대 주부 40대 초반에 있는 사람이 자기 일자리 창출을 해서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했더니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공장을 한번 데리고 와봤어요. 이런 환경이면 일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급여 제도라면 일을 못하겠습니다. 이거를 타개하는 방법이 뭔가가 제일 고민이었고, 두 번째, 주부다 보니 시간 편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루에 9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아닌 4시간, 5시간 분할해서 봉제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봉제를 할 수 있게끔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사람들한테 기술을 만드는 사단법인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새로 온 사람들이 우리의 봉제의 연명이 끌고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기술을 전수시키는 방법. 그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다 보면 임금과 환경 구조가 제일 먼저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드릴 말씀은 많은데 시간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봉제 노동자고요. 전 이제 하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위는 현재 근로 조건은 개봉이랑 똑같지만 저는 사업자를 내고 있고 그래서 노동자이면서 사업주인 특수고용직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지원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이런 봉제 노동자들한테는 체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이런 것들이 저 같은 거 70시간 이상 노동하고 사대보험도 없이 이러한 조건 속에서 이러한 노동자들의 어떤 현장에 변화없는 이런 패션 봉제의 선진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만이 이런 봉제 노동자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나 이런 정책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질문, 또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이렇게 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국내와 해외의 가격 경쟁력 문제, 두 번째는 임금 구조와 열악한 환경 개선이 필요로 하고 이렇게 되어야지만 젊은이들, 청년들이 이 산업에 유입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이 무엇일까?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정부의 여러 지원책들이 있으나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내놓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우리가 알아는 좀 약간 토론을 해주셨고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앞으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로 할까? 이 정도로 좀 질문을 요약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발제자님들과 의논을 드린 것은 아닌데요. 첫 번째와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한석구 한국노동재단 사무총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젊은이들, 청년들이 이 패션 봉제 산업에 유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조영우 이사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 답변은 우리 권 변호사님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지원 실효성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기 방글라데시나 태국이나 베트남과 우리 대한민국의 임금 차이가 나죠. 당연히 소득 격차가 나죠. 저는 이거를 푸는 방법은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경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이 가격대에 이거로는 승부가 안 되는 거고 결국은 중고가 최소한 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고가 브랜드를 그게 우리가 대한민국 하면 지금 선진국 아닙니까? 그리고 K자가 붙으면은 뭐 김치와 라면까지도 쭉 그러는데 김치라면 해외에서 팔 때 되게 비싸게 팔려요. 그렇게 팔릴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이 브랜드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의 가치를 만들기 위한 뭔가 사회적인 그리고 이거는 정말로 이 사회적 지원들 그리고 그런 힘들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은 왜 갑자기 이름이 까먹었는데 이탈리아에 되게 유명한 전 세계적인 가방 뭐 수백만 원에 팔리는 거 그런데 작년에 나왔지 않습니까? 방글라데시 8만 원에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수백만 원에 파는 거잖아요. 그건 브랜드의 가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8만 원에 만들어서 이렇게 팔자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맞는 단가들을 제공을 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서 그 제품은 일정하게 중고가 이상으로 이렇게 파는 그러기 위해서는 더더욱 우리가 뭉쳐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 봉제인들이 우리가 한다. 우리가 같이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언론들도 아니면 사회적으로 젊은 청년들이 우리 저 한번 옷줄 내러 가자 뭐 돈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한번 저기 옷줄 한번 내러 가자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도 막 만들어내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조영우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영혼이 나가 있는 상태라서 제 답변 정확하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 계신 자리에 있어야 되는 현장인으로서
제가 오늘 계획하지 않은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단지 이제 경험상에서 보면 첫 번째 질문하신 분의 내용을 보면 제가 유니폼을 한 지가 한 25년 된 것 같습니다. 단체복 개념에서는 같은 맥락이긴 한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저희들이 다루는 주제 자체가 거대 담론일 수밖에 없고 그 거대 담론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때 그 답 자체의 해결책이 굉장히 총체적이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사실 이 자리에 변호사님도 계시고 정치인도 계시고 그리고 공제인도 계시고 뭐 어떻게 보면 원로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이들이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형태의 솔루션을 찾기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솔루션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지금 시기가 너무 열악하고 힘들기에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그동안 제가 많이 고민하고 있고 지금도 고민하고 앞으로 고민할 것 같은 내용인데 사실 저는 실리 기반의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너무 가치 있는 일을 찾는다고 치면 현장에 있는 분들은 거대 뭐랄까요 너무 현실과 요원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얘기만 계속 20-30년 동안 해온 것 같고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전략은 섰는데 전술을 어떻게 갈 것이냐가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제 사례로 보면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공적인 공간을 대학 안에 구축하고 협동조합을 결성하면서 한 7-8년 동안을 또 현장에서 지역에서 활동도 같이 했던 부분이 혼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이런 총체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더불어가는 차원에서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각자의 희생이 좀 더불어져야 뭔가 이 해결책이 나오고 구체적으로 액션을 해서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해야지만 되는 시기가 왔다. 그래서 오늘 제 그 발제도 SPB 프로젝트예요. 일단 하자. 이제 말만 하지 말고 일단 하자. 저도 계속 꼬꾸라지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한 사례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실질적으로 뭐 관세 부분에 이런 거는 사실은 복합적으로 다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미주 경우도 그렇고 사실 정치인들한테만 그렇게 얘기할 것도 아닌 거고 그리고 청년 일자리 부분도 같이 마찬가지 현장 모두도 마찬가지 노동자 입장에서 저희금 그리고 판매자 입장은 사실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입장에서 보면 노동자 입장이면서도 경영자 입장 지금 경영자 입장이면서도 새벽에 알바할 때도 있어요. 그걸로 월급 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너무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얘기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방법론을 찾아보는 차원에서는 아까 단체복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법 개정을 통해서 소공을 통해서 사실은 단체복 같은 경우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일감 연계 차원에서는 하나의 제도로서 안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디자이너가 함께 할 수 있는 아까 공실 부분도 얘기했는데 그 공실 올리면 뭐합니까? 같이 협의해서 그 공실을 살릴 수 있는 방법론을 대항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프로젝트성이지만 현실적으로 실현을 하는 차원에서 액션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원탁회의가 그런 시도 그리고 그동안의 시도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고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제가 감동할 만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감동받기도 감동받을 거지만 감동을 줄 수 있는 시간 그런 삶 그런 자리, 그런 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네. 세 번째 정부 지원이 있기는 한데 체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좀 요거에 대해서 권정순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십시오. 제가 그 답을 드릴 적절한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요즘 보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산업이 뭐 반도체다, 자동차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큰 돈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무슨 법인세도 감면해주고 뭐도 감면해주기도 하고 직접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그런데 뭐 그렇게 해서 반도체 회사나 자동차 회사에서 돈 번 걸 국민을 위해서 뭘 나라를 위해서 뭘 내놓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그 지원이 합리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 번 이제 우리 패션 봉제 종사자분들도 뵙기도 하고 도심 제조업에 있는 다른 분들도 뵙는데 우리도 세금을 냈잖아요. 세금을 냈으니까 국가나 지방정부 소홀에 당연히 우리 산업도 지원해달라고 요구할 당연한 권리가 있고요. 그래서 일부 아마 무슨 뭐 공동 작업장 같은 것도 있고 재단기도 뭐 무슨 우리가 개별적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좀 대규모의 대형 재단기도 곳곳에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 내가 이용을 못하거나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첫 술에 배부르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사실은 서울시나 무슨 구청에서 여러분들을 잘 도와주기 위해서도 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공무원 생활을 좀 해봤는데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인 아니라 무슨 단체를 만들거나 그 단체가 좀 조직화가 돼서 계속 정리된 요구사항을 제출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무슨 업체를 하나 하는데 뭐 누구 구청장 한번 만나서 찍 얘기하고 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일 좋은 거는 단결된 목소리가 나오면 정치인들이잖아요. 요즘 다 서울시장도 선거를 뽑고 구청장도 선거를 뽑으니까 우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뭔지 이걸 뭐 한두 번 얘기해가지고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많은 분들이 단합된 상태로 정리된 목소리로 우리 산업을 위해서 필요한 주장들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저는 그게 그 지속적인 요구에 또 뭐 여러 가지 지원책으로 응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또 그 사람을 계속 뽑아주면 되죠. 우리를 많이 지원해 주는 사람을. 사실 그러려고 우리가 정치인들을 직접 뽑는 거잖아요. 우리가 요구한 거에 대해서 많이 응답하고 잘 응답해 주는 정치인을 뽑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또 앞으로 더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나갈 수 있으니까 여기 아까 질문하신 거에 정부나 지방정부가 뭘 해주는지 왜 우리랑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것 같냐에 제가 좀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패션 봉제 관련해서 아주 뭔가 많은 지원이 있지 뭐 아주 구체적으로 많은 지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앞으로 해나갈 길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제가 보니까 거기 있는 단체장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조직화된 힘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이 사람들 내가 이 요구를 들어주면 몇 표가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그러면 그 일을 하겠죠. 그분들도 당연히. 그러려고 우리가 직접 뽑는 거니까 뭐 저는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 발언을 하신 권정순 변호사님의 발언이 사실상 마무리 발언 같아요. 우리에게 이제 주는 내용이 좀 스스로 뭉치고 스스로 조직해서 좀 정리된 자기 목소리를 내면 그것이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저는 좀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3시 20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네. 네,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패션 봉제 산업 생태계 재구성을 위한 토론회가 앞으로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꼭 조직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조직이 대규모로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직을 하고 우리나라의 조달청에 들어가면은 패션 봉제에 관한 조달청 사업만 해도 60조 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버스 기사 작업복서부터 공무원 유니폼, 대기업 유니폼 모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군복까지. 그래서 60조 원이 되는데 이런 조직을 통해서 이러한 그 조달청에서 나가는 모든 제품들이 암암리로 중국으로 또 나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나가지 못하게 국내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패션 산업 생태계, 봉제 산업의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최소한 몇 조 원은 국내에다가 생산을 조라라는 그런 것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도시에만 해도 24개 지금 구가 있으니까 그 구의 전체 조직을 작은 조직이라도 24개 조직을 통해서 그 조직이 미치는 영향은 각 구에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앞에서도 했지만 그런 거를 통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이 이제 우리 전태일 여동생 선수 과장님이신데, 예,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꼭 해야 될 지점인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어디 지방에 한 구청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프로젝트를 하면은 자기네 구 작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할 테니까 일단 프로젝트를 잘 진행해봐라. 그래서 사회에서 호응하게끔 그러면은 자기가 구청장 하고 있는 그 구에서는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은 그게 지금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쭉 확산되지 않을까. 이게 중요한 지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토론회 마지막에 또 구체적인 또 제안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실제 또 이어지게 된다면 훨씬 더 오늘 토론회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으로 제5회 봉제인의 날 기념 패션 봉제 산업 생태계 재구성을 위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